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오늘은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한 하루였습니다. 연준의 11월 FOMC 의사록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힌트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실망감이 노출이 됐고요. 이목이 집중됐던 엔비디아는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중국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시간 외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기대했던 재료의 실망감 노출에 지수는 보합권에 머물렀지만 조선과 해운주는 강한 시세를 연출했죠. 네, 신조선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소식에 조선주와 해운주가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하나오션, HSD 엔진 등 조선과 조선 기자재 업체가 동반 강세를 보였고요. 흥하해운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해운주도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노출되던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가운데 하반기 상장한 새내기주들의 약진이 돋보였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하반기 새내기주 수익률 편차 극명입니다. 올해 하반기 새내기주는 1위 1비가 극심하게 나뉘었는데요. 7월 이후 신규 상장한 37개 기업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21곳이 공모가를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3곳 중 1곳에 불과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34개 업체 중에서 20곳이 성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모가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도 있죠. 어제 기준으로 하반기 IPO 대여로 꼽혔던 두산 로보틱스가 129.2%, 에코프로 머티는 152.5%, 그리고 SY 스틸렉은 167.2%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먼저 두산 로보틱스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어제 상장한 에코아이가 오늘도 강한 힘 이어가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실적 뻥튀기 논란으로 부침을 겪었던 파두는 3거래일 연속 반등으로 오늘도 9%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상장 후 강한 에너지를 분출했던 에코프로 머티는 오늘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5%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반기 새내기주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로봇이 뚝딱, 전기차 스마트 팩토리 경쟁입니다. 전기차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 분위기도 크게 바뀌고 있는데요. 컨베이어 벨트가 사라지고 로봇이 부품을 옮기고 조립을 하는 스마트 공장이 대세입니다. 현대차, 포르쉐, 아우디 등 생산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공장에 집중하면서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주들은 흐름이 어땠나요? 네,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LX 일렉트릭이 6% 정도 상승을 했고요. 유진 로봇, 유일 로보틱스 등은 오전의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시장 확장세와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하반기 새내기주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 머티, LX 일렉트릭, 그리고 유진 로봇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하반기 새내기주 수익률 편차 극명입니다. 하반기 신규 상장주를 보면 2배가 넘게 오른 종목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절반 이상은 공모가를 밑돌았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 성장주의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는데 하반기 신규 상장주들의 성적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이사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일단 뭐 하반기 보시게 되면은 정말 많은 종목들이 이 신규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은 지금 안 그래도 시장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거래소가 너무 많은 종목들을 상장을 시키면서 안 그래도 모자란 유동성을 다시 한번 좀 뺏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 시장 9월부터 급락장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을 조금씩 잡아 나가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9월부터 이어진 급락장 속에서 상장이 된 신규 상장주 역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나마 이제 에코머티나 아니면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좀 의외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좀 최근 들어 파도로 인해서 이제는 발행 시장에서 좀 거품을 만들어서 이제 유통시장에 넘기는 그런 관행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파도로 인해서 그런 관행들이 좀 이제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신규 상장주들의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공모가부터 이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하면서 이제는 소위 따상이라는 어떤 그런 문화 자체도 이제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하반기 신규 상장주 역시도 그렇게 좋은 성적을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IPO 기업들은 개별 기업의 이슈에 움직이는 반면 코스닥 IPO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좀 상장 초기에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향이 강한 것 같은데 코스피와 코스닥의 새내기주들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각각 좀 중점을 둬야 하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차장님? 요즘 시장을 보면서 그 신규 상장주들 빼놓고는 그날 매매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많이 쏠려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포인트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자율주행 관련주죠. 보시면 어제 자율주행 관련주가 움직였어요. 시장이 이게 움직이면 그 다음에는 신규 상장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스킴이긴 한데 그때 트렌드에 맞는 거를 신규 상장을 찾아서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게 스마트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단순할 수도 있어. 그런데 항상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것도 하나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최근 한 미사님께서 말씀하신 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됐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는 본업이 최근 틀에 맞는지, 예를 들어 자율주행, 뭐 AI, 뭐 2차전지 맞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쪽이 뭐가 있는지. 그 만약 우리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은 관심 종목이 있잖아요. 네. 그럼 미리 내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 안에 신규 상장을 넣어놓는다면은 그 다음에 메타점 찾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시장의 성격상 좀 봐야 하는 섹터로 또 신규 상장주를 짚어주셨는데 지금 종목별로 수익률 편차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에 두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 머티 올리고 두 분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께서 보내주신 사인을 보면 지금 극명하게 완전 엇갈렸는데 박현상 차장께서는 다 고사인 주셨고 김성훈 이사는 다 지금 스탑 사인을 켜주셨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부터 볼까요? 외국인과 기관 지금 우호적인 수급 보이고 있고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는데 지금 박현상 차장께서는 여기서 지금 고사인 주셨잖아요. 신고가 랠리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종가상 신고가기 때문에 추세는 유지된다고 보고 있고 네. 사실은 좀 이따 아마 이사님이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밸류가 별로 이렇게 없을 것 같다고. 그죠? 적자가 계속 나올 텐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만약에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러냐면 주도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도주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편해 보이고 해볼 만한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거고 네. 특히 ETF 수급이라든지 그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제가 보기엔 시장이 여기서 2,600을 단숨에 간다거나 혹은 2,300을 단숨에 간다 그럴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며칠 정도는 더 지금 시장 추세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게 엑시트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고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00선을 전후해서 박스 P가 좀 형성이 될 것 같고 이 가운데서는 신규 상장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고사인 주셨다. 자, 김성훈 이사께서는 경계감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지금 좀 경계해야 될까요? 네, 일단 우리가 매매를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의 밸류가 찾는지를 알고 매매하는 것과 무작정 이제 사는 것과 좀 다르겠죠. 이 두산 로보틱스 11월 6일에 나온 DS 투자증권의 목표가가 5만 원으로 신규 제시가 되었는데요. 네. 불과 며칠 만에 이 5만 원을 훌쩍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그 당시 5만 원의 목표가가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를 내용을 보게 되니까 2027년 실적을 이제 끌어다 썼어요. 지금 2023년이죠. 그러니까 4년 뒤에 실적을 끌어다 썼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놓고 본다면 거의 2028년 실적까지 이제 끌어다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글로벌 마켓 쉐어로 놓고 보면 순위가 1위도 아니고 2위도 아니고 이제 4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는 역시나 수급적 이슈로 인한 우리가 어떤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어떤 밸류 플레이 그리고 뭐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매매는 좀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제가 스탑 사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밸류가 조금 지금 과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시총을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1조가 더 높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주가를 앞으로 혹시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어떤 걸 좀 봐야 한다고 봐야 할지 그리고 멀티플을 좀 뭐 산정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적당할까요, 차장님? 아직 적자기 때문에 멀티플은 못 주고요. 네. 예, 그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고요. 여전히 지금 로봇 ETF는 많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ETF가 들어가는 숙성상 이만큼의 금액이 들어가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시총이 가장 높잖아요. 네. 다른 걸 줄이고 두산 로보틱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매도 수급보다는 매수 수급이 좀 더 많이 되는 거죠. 수급적으로 열어보시면 지금 최근 며칠 거래일 동안 지금 연기금 계속 사고 있거든요. 네. 그 연기금의 생각은 어떨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그걸 좀 약간 뜯어봤더니 어찌됐든 그 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로봇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포트폴리오 일환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시총 사이즈 위주로 들어갈 거고 왜냐하면 로봇주들 안에서도 뭔가 밸류를 측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산업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일부 들어가는 포트 안에서 시총이 큰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게 일단 제가 보는 한도에서 지금의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지금 최근에 뉴스 살펴보시면 두산 로보틱스가 3분기 실적 발표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협동 로봇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관계사들이 얘기를 했고요. 이게 뭐냐면은 시장과의 소통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약간은 수급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얼마나 소통을 하고 거기서 시장에서 알기 쉽게 얘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소통이 주가로서 이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의 저도 이사님과 생각은 공통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로 좀 짚어주셨는데, 자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10월 30일부터 지금 한 달여 만에 약 100%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비중 조절을 해야 할지 이런 전략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사님께 한번 전략 들어볼까요? 네, 뭐 밑에서 사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이제 지금부터 올라갈 때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이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급등주들의 경우는 우리가 손절 라인을 보통 5일선으로 이제 잡고서 대응을 하시죠.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잡고서 먼저 손절 라인 잡고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뭐 신규 접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에코프로 머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감이 가득한 상자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기대감이 우려감을 압도를 했었죠. 상장 첫날 급등을 하고 이틀 연속 상한가가 되고 투자주의 종목이 지정이 되고 근데 오늘 굉장히 그 변동성이 컸어요. 10만 원을 넘어섰다가 결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박현상 차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이유도 시장의 결과 함께한다의 관점일까요? 그냥 가장 클 것 같고요. 막상 이게 여기서 매도할 수 있는 수급이 얼마나 나올까 싶은 거예요. 일단 지금 왜냐하면 기관이라는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 개인 매수세만 들어가는 상황이면은 거기서 지금 신고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은 뭔가 한 번에 꺾인다. 그거 나올 거면은 수급이 아니고 밸류가 꺾인다거나 네.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그러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건 시장에 다 알고 있거든요. 3분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시장의 이런 분위기 자체를 꺾을 만한 걸 뭘 찾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규는 안 되죠. 신규는 무섭습니다. 저도 못 들어가요. 그렇지만은 보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추세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규주 매매할 때 일반적으로 한 달까지는 밸류 잘 안 봅니다. 수급의 연속성을 좀 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적당히 일단은 좀 매수보다는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진입보다는 이제 홀딩의 관점으로 그렇죠. 주셨고 예. 김성훈 이사께서는 스탑 주셨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네, 일단 에코프로 워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적정 시가총액을 이제 증권신고소에서 이제 계산을 한 것을 제가 오늘 봤는데요. 일단 뭐 포스코 퓨처엠, LNF,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같은 전구체 업체인 중국의 CNGR의 올해 반기 평균 EV 에비타를 가지고서 계산했더라고요. 근데 EV 에비타 67.5배를 졌습니다.
67.5배 자체도 상당히 고평가를 이미 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나왔을 때 그 산술 평균이 약 3.5조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약 한 7조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이미 거의 60배의 어떤 이부 에비타를 적용을 했을 때보다 지금 거의 2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밸류에이션만 놓고 본다라면은 많이 비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게 네. 뭐냐면은 물론 이제 지금 시장의 수급 자체가 매매 패턴 자체가 수급 장세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갈 수는 있지만 그 얘기는 언제 어떤 모멘텀이 주어져서 언제 어떻게 시장 결이 바뀔 수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때 또 시장이 한 번에 확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꼭 유념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그 에코프로버티의 어떤 랠리 행진이 조금 멈춘다. 그러면 앞으로 주가의 향방을 좀 가를 수 있는 모멘텀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사님? 네, 뭐 밸류도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이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시장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좀 이제 논외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머티가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시총 6조 원을 넘어섰고 장중에는 또 코스피 50위권 내에 진입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뭐 어느 정도 좀 수익 달성을 했다면 수익 실현을 좀 해야 할지 개인들의 이제 수급이 지금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매매 포인트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차장님? 일단 만약에 첫째 날에 468만 주 개인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그때 대비해서 거의 또 오늘 고가 기준으로 거의 2배입니다. 네. 그러면은 더블 이상의 수익이 좀 난 거죠. 그쵸. 그렇다면은 일부 수익 챙기는 거는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단기로 좀 봤다 했을 때는 일부 챙기고 들고 있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제 물량을 중기라든 장기로 봤다라고 했을 때는 좀 다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좌를 이럴 때는 약간 그 현장에 쓰는 방법이긴 한데 네. 계좌를 조금 나누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물량이 섞여 있으면은 이게 매매하다가 털리게 되고 혹은 여러 가지 좀 계속 시장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중기로 보시게 된다면은 계좌를 좀 나눠 가지고 일부 물량을 갖고 가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중기 투자, 장기 투자의 개념은 지금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약간은 제가 말씀을 좀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좀 한번 첨언해 드리는 부분인데,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요 조금 약간은 좀 이상합니다. 이상한데 여기서 내가 매일 매매를 하고 있고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중에 여기서 내가 다른 뭔가의 밸류 투자라든지 이거를 너무 고집을 한다면은 오히려 시장이 나빠 힘들어질 수가 있어 내가. 그래서 일부 시장을 좀 우리가 시장을 추종하자는 결로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해는 좀 없으시길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목보다는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를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또 있을 때 좀 수익을 좀 챙겨보는 방법도 지금 뭐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의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뭐 자동차 공장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 컨베이어 벨트가 사라지고 지금은 뭐 로봇이 부품을 옮기고 조립을 하고 뭐 이런 스마트 공장이 뭐 대세라고 하는데 이 스마트 팩토리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지 그리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는 시기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차장님? 일단 개화는 아마도 작년에 테슬라 기가 팩토리 올해부터 시작됐는데 거기서 이제 모든 웬만한 완성차 메이커들한테 시그널을 줬다고 봐요. 최근에 기사 보면은 현대차에서 싱가포르 스마트 생산 공장이 좀 기사가 나왔는데 보니까는 굉장히 환상적이더라고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시작이 된 건 맞는데 그래서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1297억 달러 규모가 스마트 팩토리의 최근 규모긴 한데 이게 지금 연평균 9.5%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걸 매매를 할까 말까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 성장률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것과 우리가 좀 혼동이 돼서 좀 어려워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개화된 게 맞고 근데 여기서는 최근에는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시장에서 조금 더 스마트 팩토리가 개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미 테슬라가 이제 개화를 시켰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은 어떤 거 있을까요, 이사님?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나 기술력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하면 딱 우리가 어감에서 느낄 수 있겠지만 이 공정에 대한 자동화 그리고 공정 자동화를 통해서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얼마나 극대화를 할 수 있는지가 또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잘 이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보안입니다. 사이버 보안. 네. 우리가 AI도 그렇고 공정 자동화도 그렇고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언젠가는 크게 두각이 되면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동시에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해지게 되면은 사이버적으로 이제 보안이 더 중요해진다. 이 부분도 지금부터 미리 보자라고 좀 짚어주셨고, 자 오늘은 LS 일렉트릭 그리고 유진 로봇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고 주셨고 유진 로봇은 지금 두 분께서 사인이 갈렸는데 LS 일렉트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5일선 고개를 들면서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6%의 강세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차장님께 먼저 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LS 일렉뿐만이 아니고 LS라든지 기타 LS 그룹주들도 같이 움직였거든요. 네. 그런데 뉴스단을 좀 살펴보니까는 LS 머티리얼즈라는 그 자회사가 상장에 기대감이 좀 있더라고요. 참고로 LS 머티리얼즈는 22일 날 오늘 수요 예측이 들어가고요. 네. 아마 12월 달에 상장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같이 움직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과거 7월 달에 LS 그룹주들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2차 전지에 같이 들어가면서 네. 같이 크게 움직였죠. 맞아요.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LS 그룹주들도 옛날 2차 전지 같이 한번 들어가면 크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일종의 변동성 매매 플레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LS 일렉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실적도 좋고 변화기부터 시작 굉장히 좋은 회사긴 한데 일단은 지금 입장에서는 첫 양봉이 들어온 상황이고 네. 추가적으로 그 시장 참여자들 기대가 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맞기 때문에 고사인 드렸습니다. 네, 이제 12월 상장을 앞두고 있는 LS 머티리얼즈를 앞두고 LS 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들어오고 있다. 자, 김성훈 이사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이 LS 일렉트릭이 국내 최초 완성차 자동화 라인 구축 그리고 뭐 독자적인 산업용 통신 개발 이렇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들었는데 현재는 이제 관련해서 매출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는 외형 성장을 얼마나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생각보다 이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의 매출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전체 100 중에서 약 14.8% 정도가 최근 매출 비중으로 이제 올라와 있고요. 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전력 쪽 비중이 이제 커지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좀 줄어드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전체 어떤 절대 금액 자체도 이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좀 아직까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 스마트 팩토리 자체가 이제 우리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매출 기여도는 아직까지 낮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역시나 주가의 진짜 방향성만 놓고 본다라면은 네. 주 산업인 전력 부분, 전력 송배전 관련된 이쪽에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와야지 좀 주가가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박현상 차장님께 전략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우선은 이제 12월에 이제 자회사 상장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또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수익을 챙기는 것보다는 조금 일정적인 모멘텀 누리는 게 좀 조금 좋을까요?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 예측이 들어가면은 이게 LS 머티리얼즈가 울트라 커패시터 생산 및 판매 업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시장에서 얼마큼 워킹할 수 있는지. 근데 최근에 여러 사태 때문에 지금 뭐 발행 시장 같은 게 조금 위축되긴 하나 이게 지금 경쟁률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22일이니까 아마 오늘부터 며칠 동안 수요 예측이 들어갈 거고 수요 예측 몇 대 몇이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서 만약 흥행을 하게 된다면은 네. 한 번 더 모멘텀 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추측을 하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LS 일렉 자체의 아까 말씀해서 이사님 말씀 결이 같습니다. 변압기 송전망 네. 뭐 이건 당연히 뭐 베트남 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PER 계수가 아마 지금 한 9배 정도 되고요. 참고로 저 현대 일렉트릭이 한 11배 정도 나오니까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조금 더 있긴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다른 결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지금 밑에서부터 요즘 차트매매 많이 하시거든요. 네. 밑에서
그래서 5일선 부근에서 지금 첫 거래가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61선 있는 위치까지 한 8만 5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트라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좀 보셔도 재봉에 무난하다라고 생각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수요 측의 결과를 보기는 해야겠으나 일정 모멘텀을 좀 누리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주셨고, 자, 이어서 유진 로봇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탄력 있는 로봇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좀 약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좀 상승을 해주나 싶었는데 오후 들어오면서 꺾이면서 지금 이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사님께서는 유진 로봇 지금 좀 경계감 갖자라고 스탑 사인 주셨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네, 뭐 경계감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원고를 좀 2번 정도 수정해서 이제 고를 썼다가 스탑을 바꿨는데요. 일단 이제 최근에 공시를 보시게 되면 로봇 청소기 사업을 중단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력 사업인 AMS 자율주행 솔루션 및 이제 스마트 자동화 장비 사업을 강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뭐냐면은 이제 고카트라고 해서 자율주행 로봇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최근에 나온 실적 보시게 되면 실적이 이제 제대로 안 나오고 있죠. 결국 이제 그동안 매출이 나오고 있었던 청소 로봇이 이제 판매를 금지하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술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는 돈을 벌기보다는 돈을 까먹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장이 이 기간을 잘 버텨줄 수 있을까? 이런 기간을 인내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좀 냉정하게 던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상반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대장주가 잘 치고 올라가는 기간에라면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기간을 지나가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 지금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유지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좀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기술력은 다 모두가 인정을 하겠지만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이제 인내를 할 수가 없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실 필요는 있다는 측면에서 스탑 사인을 드렸습니다. 네, 자, 박현상 차장께서는 지금 고사인 주셨는데 어떤 뷰이실까요? 일단 만약에 그런 시기에 그러니까는 두산 로보틱스도 올라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오는 시기에 유진 로봇이 만약에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위치에 있지 않거든요. 일단 어느 정도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한 5천 원까지 빠졌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박스권 상단부 중단까지 올라와 있다는 의미 자체는 시장에서 다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제가 보기엔 추측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로봇 산업이 끝났냐?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 종목들이 봤을 때 SPC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거 뭐냐면은 두산 로봇이 올라간 게 약간 너무 부담스러우니까는 다른 로봇주들로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내 차례가 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유진 로봇 충분히 물류 로봇 쪽에서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여기서는 조금 더 보자는 의미로 고사인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사님께 좀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최근에 뭐 신규로 담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목표치라던가 이런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 봐야 될까요? 네, 뭐 혹시나 뭐 이제 오늘 이후로 어떤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다른 로봇주의 반등과 함께 반등이 나온다라면 그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비중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진 로봇까지 이렇게 살펴드리고요. 저희는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늘 매매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외 투자리그, 시간외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외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외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외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외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세기상사가 7%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 로템도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신규 철도 차량 120량을 수주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3% 강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26,8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또 자동차 부품주인 영화금속도 5% 강세 보이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CU박스가 9.9% 상승한 상한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민청 설치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수혜주로 주목받으면서 3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12%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탄력적인 움직임 가져가면서 9,700원 선에 움직이고 있고요. 또 대아티아이도 지금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의 신규 수주로 철도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5%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체크해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윌비스가 5% 하락하면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경보제약도 3.7%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마약 진통제 처방을 제한해 마약 청정국으로 복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비마약성 진통 주사제를 판매 중인 경보제약이 주목받으면서 오늘 24% 상승을 했는데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3.7%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한 에코프로 머티, 오늘 5% 약세를 보였는데요. 시간에서도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텔콘 RF 제약이 4%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보제약과 같은 모멘텀인데요. 2대 주주로 있는 비보존에서 개발 중인 마약성 진통제 대체제가 부각되면서 오늘 18%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5% 가깝게 빠지면서 1,124원 선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에코아이도 2%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79,000원 선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되니까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재수 지점장 플리토, 박현상 차장 네이버, 김성훈 이사 태움 가지고 오셨는데요. 황재수 지점장의 라이징 스탁 플리토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예, 사실상 이제 2023년, 그러니까 AI로 촉발됐던 시장이 이제 조금씩 이제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침투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드리겠지만 24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회사를 먼저 보면은 뭐 번역 앱분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 사용했을 때는 이게 번역이 너무 웃기게 번역됐던 모습, 뭐 이런 모습 많이 보셨을 텐데요. 플리토는 이제 자체 번역 앱을 서비스하고 있고요. 언어 데이터를 이제 뭐 기업에다가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매출 기준으로도 데이터 판매가 65% 정도 되고요. 플랫폼 서비스가 이제 25% 됩니다. 뭐 교육 산업이나 여러 가지 뭐 번역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번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교육용으로 쓰인다. 그럼 유아를 교육시킬 때 정말 번역기를 쓴다. 그럼 굉장히 좀 어색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AI를 접목시켜서 정말 유아에 맞는 그리고 유아에 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교환이 바뀌고요. 그리고 법률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정말 그 전문적인 번역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 모습. 그러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뭐 한국어에서 영어라든지 일본어는 거의 뭐 90%까지 이제 뭐 정확한 정말 자유로운 생활 표현까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는 번역기가 많이 쓰일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향후에는 아마 그럴 겁니다. 이제 지하철에 보면은 이제 외국인이 왔을 때 뭐 말을 했을 때 이제 번역해주는 이런 부분이 아마 각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에 좀 계속 내년부터는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컨텐츠에 있어서도 웹툰이라든지 웹소설에 대한 부분도 이제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회사들과에 대한 계약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유수의 기업들과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기업들과에 대한 거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에 있어서는 좀 특화되어 있는 AI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실적이 3분기 동안 굉장히 안 나왔습니다. 뭐 이유로 봐서는 뭐 제작비라든지 이러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인력을 굉장히 많이 고용을
고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비용으로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비용이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고정비가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매출처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부분, AI 언어가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부분 통해서 내년에는 이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아마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내년이 기대되는 플리토, 지금 가격도 조금 매력적인 가격인지 주가 전망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뭐 AI를 투자하셨던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올 초에 작년 뭐 굉장히 좋았다가 이제 올해 좀 많이 뭐 하락했던 모습을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마음 A라든지 이러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 AI다 그러면 사실 NVIDIA를 필터로 뭐 하이닉스 이렇게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중소업체들을 보면은 이러한 킬러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이익은 못 내고 있지만 이제 이익 구간으로 돌아서는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이런 쪽은 내년에는 그래도 이제 정말 이제 갈목할 만한 기업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요. 차트로 봐서는 이제 장기간 하락을 해서 지금 뭐 박스권, 이렇게 하단 박스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돌파하려고 시도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네. 장기간 박스권이었던 3만 원대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뭐 돌파 시도는 뭐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매력적인 자리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박현상 차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오늘 네이버 가지고 오셨는데요. 지금 네이버 어떤 부분들 좀 매력적일까요? 오늘 계속 그 신규 상장 얘기 드리다가 좀 무거운 네이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아까 신규 상장 종목들을 매매하다 보면은 일단 비중이 많이 실을 수 없고 그리고 지금은 손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편한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5%에서 4.54, 4.3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고금리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럴 때 가장 많이 피해를 받은 쪽은요, 플랫폼 쪽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이라든지 미국의 이런 기업들은 이미 상승에 접어들었는데 국내 플랫폼 기업의 대표 주자인 네이버를 지금부터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타이트한 트레이딩 장세 속에서 이제 금리 방향에 조금 기대어서 네이버 지금부터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가격적인 전략은 어떻게 좀 보고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뭐 4분기보다는 우리가 내년을 보긴 봐야 되겠고요. 뭐 일단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내년 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거든요. PBR 쪽으로 봤을 때 네이버가 1.2배 정도 상장한 이후에 가장 최저 PBR입니다. 그러니까 좀 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하이퍼 클로버 X 기반의 AI 서비스 큐라 얘기를 하죠. 큐가 내년 상반기부터 제대로 구동을 하고 수익 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수준에서의 높은 업사이드가 기대가 되는 거고, 참고로 2년 전 그때 올라갈 때 주가는 반토막이 났는데 매출은 13%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에 따른 멀티플 하락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을 경우는 단기적으로 한 25만 원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 같을 경우는 전 저점 부근인 18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높은 업사이드를 기대해보자 네이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훈 이사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태웅인데요. 이사님께서 한번 이제 소개시켜 주셨던 종목인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부분 매력적일까요? 네, 대표적인 이제 신재생 그 안에서도 이제 풍력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노이즈가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금리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눌려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물 국제 금리가 헤드앤숄더의 모양을 만들면서 고점 한 번 더 확인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신재생 섹터 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둘씩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워낙에 튼튼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안전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적 기대감도 있고 신재생 섹터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태웅의 가격은 어느 정도로 좀 접근해 볼까요? 네, 뭐 지금 가격은 충분히 안전하게 접근을 해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실적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거의 13년 만에 최대 실적을 올해 보여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주가는 고점 대비 충분히 눌려 있고요. 그리고 3분기 역시도 살짝 눌려 있습니다만은 4분기 실적은 2분기만큼의 어떤 실적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고, 회사 측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2025년도까지는 실적 성장은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이 약간 좀 어수선하지만 이럴 때에서 이런 실적 기반의 종목들을 잘 모아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모아가서 어디까지 좀 모아가 네, 볼까요? 1차 목표가 3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우선은 지금 2025년까지는 실적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3만 원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황재수 지점장의 플리토, 박현상 차장의 네이버, 김성훈 이사의 태움까지 만나봤는데요.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차장,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KC 그린홀딩스입니다. 최근 탄소 중립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죠. 3거래 연속 상승 중인데요. 어제 10%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를 이어가나 했지만 윗골이 길게 달며 2%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시간에서도 분위기 나쁘지 않네요. 1.4% 상승하고 있고요. 4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앙 첨단 소재입니다. 리튬염 생산 사업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업체 인수가 임박했다는 소식 전하면서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인 종목입니다. 장중 등락은 있었지만 크게 윗골이 달지 않고 19% 상승 유지하면서 마감한 만큼 시간에서도 강한 힘 이어갑니다. 5%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3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3위는 CU박스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설립 법안 제출을 위해 여당과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CU박스는 법무부의 외국인청 서울 출입국,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대 구축 이력을 가지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3거래 연속 상승 흐름에 오늘도 12%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강한 탄력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상승하고 있네요.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는 철도 관련주인 대아티아입니다. 장 마감 후 현대로템의 신규 수주로 철도 관련주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탄력이 좋은 대아티아이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거래량 70만 주 이상 터지며 현재 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현대로템이 차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신규 철도 차량 120량을 신규 수주했다는 소식이 장 마감 후 전해졌습니다. 이에 5%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신규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현지 철도 재건 사업 진출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내일장까지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좀 뭐 이게 구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과거에 굉장히 많이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던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번에는 좀 이제 한동안 이제 좀 소식이 없었다가 이제 현대로템이 이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뭐 신규 철도 120량을 수주했던 부분, 그러니까 뭐 키이우에 가가지고 뭐 국토부라든지 코레일이 철도공단하고 같이 키이우에 방문해서 뭐 업무 협약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거의 고속화와 이제 철도에 대한 구축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마 시장에선 영향이 있고 약간 재건에 대한 과거에 대한 부분은 좀 끌어오는 듯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지금 제가 자세히는 못 봤지만 뭐 철도 관련주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잠깐 반짝일 수는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은 했습니다. 뭐 현대로템이야 당연히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철도에 있어서는 뭐 국내 업체로서는 독보적이고 방산까지도 이제 가지고 있어서 뭐 이번 수주를 통해서 이제 레퍼런스도 쌓고 뭐 터키라든지 많은 국외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레퍼런스를 쌓은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주가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내일은 뭐 이제 아마 등락을 거듭할 것 같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그에 대한 관련주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철도까지도 좀 영향을 미치는 모습 보일 것 같은데요. 아마 짧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급등은 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CU박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인식 AI 전문 기업인데요. 연내 이민청 설립 추진 소식에 정규장 급등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멘텀의 연속성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CU박스는 AI 얼굴 인식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뭐 영상 인식이라든지 뭐 사업 내용이 이제 AI 이제 CCTV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뭐 AI를 접목해서 뭐 오히려 뭐 얼굴에 대한 결제까지도 사람 얼굴에 따라서 이제 결제도 하겠다.
있다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앞에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한동훈 장관이 이민청 설립에 대한 법안 제출을 통해서 출입국 기록에 있어서 뭐 심사대 구축 이력이 있는 시우박스가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강하게 올랐다가 이제 윗꼬리 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내일도 뭐 이제 당연히 거래량이 늘면서 이제 뭐 조정도 받고 이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내년 이제 총선뿐 아니라 뭐 이러한 기대감에 대한 정책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을 통해서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 뭐 아니면은 뭐 급등락하는 모습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뭐 테마성으로 올랐다거나 특징주로 올랐을 때에 대한 부분은 좀 짧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단기 트레이딩 영역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에코아이 보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특징주로도 저희가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상장 이튿날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에너지 분출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저희가 경계해야 할 요소는 없을지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예, 신규 상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올 초에만 해도 이제 400%까지 올랐었던 부분 때문에 당일에도 굉장히 크게 올랐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 주식시장이 굉장히 10월 달에 굉장히 안 좋았었고 뭐 11월 들어오면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매크로 환경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안 좋았던 부분이 최근 들어 좀 뭐 신규 상장들이 이제 좋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과거에 과거라 해봐야 올 초에 있었던 뭐 몇백 퍼센트 상승으로 시작됐던 게 아니라 뭐 보합이라든지 빠지거나 오히려 공모가 뭐 근처에 있었던 것들이 다음 날에 막 급등하는 모습 이러한 부분 굉장히 올라왔는데요. 뭐 에코아이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뭐 여담으로는 뭐 에코라는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흥행을 했습니다. 밴드 상당 34,700원에 이제 공모가가 결정이 됐고요. 지금 오늘 89,000원이 기 때문에 거의 뭐 100%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온실가스를 줄이는 온실가스 감축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 리포트라든지 뭐 IPO 리포트를 봤을 때 회사 실적은 사실상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신규 상장으로 인해서 수급이 비어 있는 부분 때문에 급등락을 할 수 있는데요.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배출, 뭐 탄소 배출이라든지 확대될 가능성이 뭐 국내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뭐 공모가에서 100% 이상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조정은 좀 염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HSD 엔진도 살펴보겠습니다. 신조선가 사상 최고가 근접 소식에 조선주 상승과 함께 기자재 업체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HSD 엔진 11월 들어서 기관의 러브콜이 아주 강한데요.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일까요? 저는 뭐 그 조선이라든지 뭐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조선주 투자하셨던 분이 작년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조선가가 올라가고 뭐 싹쓸이 뭐 LPG 싹쓸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수주와 실적으로 오는 기간의 텀이 너무 깁니다. 저희 뭐 보통 2년으로 사이클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수주를 받아서 2년 후에 매출을 인식한다라고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 늘어나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HSD 엔진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이 1,876억, 작년 대비해서 18%나 빠졌고 이익은 뭐 11억으로 90%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했던 모습은 뭐 3분기에 잡혀 있을 뭐 매출이 이제 4분기로 이연이 됐고 뭐 이러한 부분이 영향이다라고 봐서 뭐 수주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수주는 실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주 산업으로 봤을 때 내년, 후년 우리 계속 시간이 갈수록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사실 인내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조선주도 그렇고 이런 기자재라든지 수주 산업 자체가 과연 매출 언제 인식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선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악재는 좀 다 지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뭐 올해보다 내년에 기대하고 본다면은 뭐 지금 매수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수주를 해도 인식되는 시점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적 인식이 조금은 늦춰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도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더 긍정적이다 이런 전망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전망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해지수 0.7% 내렸고 선전도 오늘은 1% 넘게 밀렸습니다. 항생지수가 마감을 앞두고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도 파란불입니다. 0.25% 소폭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미국은 팬데믹 이후 가장 저렴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교통비가 줄고 칠면조와 감자 등 명절 대표 음식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누그러졌기 때문입니다. 내일 목요일은 미국 주식 시장이 추수감사절 휴일로 인해 하루 휴장하면서 또 하루 뒤인 금요일에는 오후 1시까지 거래 시간이 단축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